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여자입니다. 이혼녀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화려한 싱글이라고 인사드렸는데 솔직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시댁과의 문제는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죠. 작게는 용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명절, 제사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시댁과의 문제들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사연 튜브에서 전해주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각양각색의 시댁 문제들이 며느리의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 뿌리 곳곳에 남아있는 유교적인 사상은 어쩔 수 없는 것만 같네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일하는 벌레. 여자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에 복종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해서 애만 잘 낳으면 그걸로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많더라고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내가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어떨 때는 한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시댁 문제 때문에 복장이 터지다 못해 입에 거품을 물 만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 세상에 이런 시댁도 다 있구나 이러면서 혀를 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공개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근심을 푸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해우소처럼 이렇게라도 속 깊은 곳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 전 어린이집의 교사였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친절한 오소리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제 이름이 오소은이어서 애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에겐 천직 같은 직업이었어요. 천진한 아이들을 매일 보며 돌보는 일이 정말 즐겁고 보람찼거든요. 이유 없이 제게 친절한 오소리 선생님이란 별명이 붙은 게 아니랍니다. 세상 둘도 없이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제 성격이 결혼과 동시에 와르르 무너졌다면 믿어지시겠어요? 하긴 가끔은 저조차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전 상상을 뛰어넘는 시댁을 만난 덕분에 제 좋은 성격을 다 망치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건실한 남자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첫인상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덩치에 비해 수줍어하는 모습도 귀여웠고 허세 하나 없는 진솔한 모습에 호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그 남자는 절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술을 좀 좋아한다는 건 있었지만 저도 술을 즐기는 편이었기에 그다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점보다는 듬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죠. 그래서 전 연애를 1년 조금 넘게 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난 이후부터 예비 시댁과의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제일 먼저 발목을 잡은 문제는 바로 시댁의 집안 사정이었죠. 시댁 덕을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적어도 피해는 없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규모가 큰 갈비탕집을 하다가 크게 망해버린 시댁의 집안 사정은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 2분과 시누이, 시아주버니, 남편까지 이렇게 5 식구가 겨우 24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누구나 형편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시댁 상황을 저에게까지 전가시킨다는 것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대경이랑 결혼하겠다는 건 말리지 않으마.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린 너희들 결혼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결혼식은 물론이고 신혼집이랑 살림도 너희가 알아서 다 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식에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저를 붙들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신혼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 몇 푼이라도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놈의 아들.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을 최고로 여기시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은 착각일 뿐이었죠. 오히려 남편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도 결혼 한 달 전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는 제게 본인 대출 빚이 얼마가 있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다행히도 남아있는 빚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안심은 했지만 저는 단단히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죠. 나랑 결혼한 이상 더 이상 시댁에 돈 들어가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면서 말이죠. 당신 그런 얘기를 결혼 한 달 전에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남아있는 돈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시댁에 도움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거야. 지금까지 당신 할 만큼 했어. 나랑 결혼하는 이상 이제 당신은 한 가정의 가장이야. 언제까지 시댁 힘들다고 도와주면 우리만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선택해.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 거고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대출이라든지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걸로. 동의하면 결혼할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나 이 결혼 못해. 에이, 말을 또 인정머리 없게 한다. 알았어, 걱정 마. 나도 우리 집에 당신 말처럼 할 만큼 했어. 이자 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 대신 명절이나 생신 때는 용돈 양가 부모님께 조금씩 드리는 건 자식된 도리인 것 같아. 이건 괜찮지? 남편은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제게 약속을 하더군요.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면서 말이죠. 결국 우리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단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보람이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딸 자식이 좋은 집, 좋은 시댁 만나 잘 사는 모습을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남편이 양에 차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다행히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도 결혼할 때 지하방 사글세부터 시작했다면서 젊을 때 열심히 살면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면 길이 보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저를 따로 불러서 선물을 주시더군요. 딸, 이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예전부터 모아놨던 건데 이거 우선 통장에 넣어놔라. 통장에 돈이 있어야 시집살이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얼마 안 되지만 꼭 필요할 때 쓰도록 해. 난 아직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우리 멋지게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우리 딸. 부모님은 장롱 속에다 꼭꼭 숨겨둔 3천만 원을 그렇게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날 밤 엄마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눈을 보니 마치 시집을 보내기 싫은 눈초리셨거든요. 왜 그때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만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혼집 구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어찌나 집값이 비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아파트는커녕 일반 주택도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들보다 결혼 준비를 2배, 3배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 힘이 들더군요. 다가오는 결혼 날짜에 맞춰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제 행복을 위한 제 선택이었으니까 달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은아, 너 예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네? 예단이요? 그래, 신부가 잘 살려면 예단을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다 시부모님의 무병장수를 위해 드리는 예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만 준비해라. 시어머니가 빼곡하게 적어넣은 예단 비용은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결혼할 때 단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시던 분이 예단은 빠뜨리지도 않고 전부 받으시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시어머니의 메모에는 이불 예상 비용 얼마, 반상기 예상 비용 얼마, 은수저 예상 비용 얼마,
현금 예단 얼마 등등 너무 자세하게 담겨 있었고 현물 예물은 생략하고 그 비용을 보태서 오직 현금 예물로만 달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구한 예단비가 2천이나 되더라고요. 그 액수를 보니까 입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생각해 둔 바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까 그마저도 하기 싫어져 버리더군요. 일단은 웃는 낯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목록을 받아왔지만 절대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신랑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죠. 오빠, 어머니가 예단 비용으로 2천을 달라시는 게 말이 돼? 우리 신혼집이랑 신혼살림 준비하느라고 쇠가 빠지는데 어머님은 우리 사정 아시기나 한 거야? 게다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 우리 결혼하는데 한 푼도 못 보태주는 대신에 결혼 준비에 관해서는 일체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고. 그런데 예단을 이렇게 많이 달라시면 어쩌라고? 그러네. 내가 잘 말씀드려서 예단은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할게.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나 보다. 간소하게 하는 것도 난 싫어. 처음에는 이불이라든지 몇 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록까지 작성해서 내게 내민 건 얼마나 날 우습게 보셨으면 그렇겠어. 그것도 자식들 결혼 비용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신혼집도 얻을까 말까 하는 자식들한테 이렇게 2천만 원을 요구해도 되는 거야? 나 기분 나빠서 예단 생략할래.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 잘 드려.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예단비를 작성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예단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호구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시며 동의를 해주셨고요. 소은아, 원래 옛날 사람들은 예단비를 중요시 여기긴 했는데 이 엄마가 봐도 이건 아니지 싶다. 잘 선택했어. 이 엄마가 이불이나 좀 보내줄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요즘 세상에 누가 예단비를 저렇게 한다고. 부모가 다 부모가 아닌가 보다. 엄마, 나 처음부터 기죽고 살고 싶지 않아. 그이도 내 말에 동의했으니까 예단비는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한 푼이 아쉬운 판국에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다. 에휴, 참 결혼이 쉽지가 않네.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하는 사람들 많다고들 하던데 그 심정 이해가 가. 대한민국 시어머니들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친정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분들이셨으니까요. 부모님도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셨고 남편 또한 그랬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자 많이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바로 결혼식 날짜가 코앞인걸요. 결국 꼬리를 내리시고는 애써 담담한 척 행동을 하시더군요. 엄마가 보내준 이불을 받고서는 한참 동안 꽁에 있으면서 그런 표정들을 하니까 마치 어린애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쁨보다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친정 부모님들은 제 미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았던 시댁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돈이 미운 거지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쓴 탓일까요? 전 결혼 5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직도 귀한 손녀를 보며 기뻐하는 친정 부모님 모습이 제 눈에 선하네요. 특히 과묵한 편이었던 친정아버지가 손녀를 얼싸안고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손녀가 겨우 머리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을 때쯤 아버지는 췌장암이 발견돼 투병 생활을 하셨고 모질고 독한 항암 치료를 몇 번이나 견디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여쁜 손녀딸 유치원 가고 학교 가는 건 보고 죽어야지. 운동회도 가고 소풍도 따라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지. 친정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제게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저도 그런 아빠가 분명 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죠. 결국 아버지는 손녀가 유치원에 가는 걸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를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식구들도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었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며 납골당이며 여러모로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슬픔은 견디기가 어렵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영정사진 속에 웃고 계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친정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댁 식구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발인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시어머니며 시아버지, 시누이나 시아주버니까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오빠, 왜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질 않지? 무슨 일 있으신가? 아, 사실 하도 정신이 없어서 당신한테 미리 말을 못했는데 엄마는 사돈 장례에는 원래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하던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러면서 나보고 사위 노릇 잘하라면서 말씀하시고 끊으시더라고. 어? 그럼 사돈 장례식에 오빠네 식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 휴,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중 같이 사는 아들이 있으면 병조사 부조금을 묻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죠. 아니 그렇다면 적어도 아주버니나 시누이 정도는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너무 슬픈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끝나고 보니까 갈수록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따져 물을 수도 없고요. 나중에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원래 같이 사는 아들이 있으면 사돈 장례에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런 말을 툭 하고 던지는 시어머니가 진짜 얄밉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돈 장례 때 진심으로 조문하면 집안이 망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참다 못해 저도 은근히 한마디를 했죠. 그럼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만약 시댁 어른이 돌아가시면 저희 엄마도 장례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들이랑 딸이랑 같니? 아 그렇구나. 다른 거구나. 그럼 만약 아가씨가 결혼하고 그 사돈 댁에 상이 나면 어머님 아버님은 꼭 참석하시겠네요? 뭐? 그렇지. 얘는 그런데 재수없게 자꾸 죽는 얘기를 해. 부정타게. 시어머니는 벌개진 얼굴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제가 따져 물으니까 내심 찔리신 거죠 뭐. 사실 남편의 여동생인 아가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다니는 남자라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괜찮은 사윗감을 들이게 생겼다면서 무척 좋아하셨죠. 아마 그 남자가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올 예정인가 봅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소은아, 다음 주말에 시간 비워둬라. 은행원 사이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음식을 좀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네? 제가요? 그럼 너 말고 누가 하니?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인데. 아니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왜 제가 음식을 준비해요? 제 사윗감이 아니라 어머니 사윗감이잖아요. 뭐? 지금 그럼 이 시애미 보고 음식 준비를 하라 그 말이냐? 제가 도울 순 있지만 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머니. 아휴 네가 뭔가가 단단히 꼬였구나 꼬였어. 너 다시는 이 시애미 안 볼 생각이니? 그럴 거 아니면 군소리 말고 주말에 일찍 와라. 어? 아주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분위기가 하도 쎄해서 일단은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그냥 넘어갔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 말에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인사를 하러 온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제가 음식 다 준비해서 집으로 가져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
그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기겁을 하셨어요. 아니, 얘, 대체 이것들이 다 뭐냐? 족발에다 치킨에다 이건 보쌈? 지금 이런 걸 손님상에 내놓으라고 가져온 거니? 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런 거 좋아해요. 전 음식 솜씨가 어머님만 못하니까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거예요. 여기 초밥도 사왔어요. 제가 아가씨 때문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네요. 다 가족이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 쓴 거예요.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하며 너스레를 떠는 제 모습에 기가 많이 막혔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손님이 도착한 바람에 제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못하셨죠. 결국 처음 예비사위가 오던 날 배달 음식으로 상에 내놓은 상황이 되고 말았죠. 얼마나 그 상황이 웃기던지 제가 이런 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작은 복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시누이의 예비신랑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잘 먹더라고요. 하긴 동네 맛집에서 소문난 곳에서 음식을 공수해 왔으니까 맛이 없을 리가 없겠지만은요. 거기서 저는 한 번 더 작은 복수를 했어요. 어머, 배고프셨나 봐요. 은행에 다니는 능력 좋은 사위 온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어째 음식은 입에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밥을 2그릇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 온다고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신 거 감동받았습니다. 네, 감동까지요? 그건 어머님 말고 저한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님이 하도 음식 솜씨가 없으셔서 제가 맛집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공수해왔거든요. 그러니 음식이 맛없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워낙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시는 분이라 이런 음식들 못해요. 그래도 많이 드세요. 누가 한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성이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작심한 듯 말을 해버리자 한순간에 분위기가 차디차게 썰렁해지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 계시면서 주먹을 꽉 쥐시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네요.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제 소심한 복수에도 결국은 끝까지 참으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남편이 제게 한마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보고 잘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것으로 전 시댁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응어리는 풀기로 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시어머니에게 제가 쉬운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각인시켰고요. 사실 그 뒤로는 시어머니와 대면대면 하긴 했지만 결혼할 때 예단 문제나 이번 장례식 사건도 생각이 나면서 차라리 성격 맞지 않은 시어머니와 그렇게 지내는 편이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았고 나름 그 생활에 적응하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를 2이나 더 낳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심한 게 태생인지 아니면 아직도 장가 못 간 아주머님의 핏줄을 기다리시는 건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도 영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아이 셋을 키우며 사는 일상도 정신없이 바빴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함께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엉뚱한 말을 하지 뭡니까? 예, 거기 번화가 사거리 알지?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네 형이 큰맘 먹고 호프집을 해본단다. 배경이 너도 알잖냐. 네 형이 그래도 뭐 하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잖니. 장남이 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부모 형제들이 도와야지 어떡하겠냐. 그래도 배경이 네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형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시모 말은 그러니까 백수 아주버니가 호프집을 하려고 하니 우리 보고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전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한두 푼도 아니고 억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아무리 형님이라지만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뻔한 남편 월급에 애를 3이나 키우는데 그만한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고요. 그리고 아주버니는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군데 직장을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버리는 참을성이 부족한 스타일이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만한 돈이 어딨다고요. 너희야 집도 있고 대경이도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겠니? 이자는 큰애가 잘 챙겨준다니까 이번 한 번 돕는 걸로 하자. 아니요, 어머니. 그걸 왜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그리고 아주버니가 장사를 하는데 왜 우리가 빚을 져야 해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그럼 형제끼리 도와야지 누가 돕겠니? 자금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게 맞죠. 그리고 아무리 형제라지만 그렇게 큰 돈을 빚까지 내서 어떻게 도와드려요? 너는 꼭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니? 잘 나가는 동생이 형 좀 도우면 어때서 그래? 그렇게 잘 나가는 동생 아니고요. 애를 셋이나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희한테만 내놓으라고 하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내놓으라고 했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깟 돈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냐? 네, 그깟 돈 그럼 어머님이 빌려드리세요. 저희는 절대 그 돈 못 빌려드려요. 사정도 안 되고요. 그래, 됐어. 독한 마누라 때문에 형제 사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겠구나. 네가 이래서 어디 대경이가 눈치 보여서 살겠니? 시어머니는 제게 독서를 쏟아내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랬다면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약한 남편이 덜컥 빌려줄까봐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그냥 물어보신 건데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엄마 서운하시겠다. 야박하다니, 이건 야박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드렸다고 하는 거야. 그럼 오빠는 아주버니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생각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오빠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란 말이야.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우리에게 숟가락 하나 사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원하느냐 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가끔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이젠 하다 안 돼서 아주버님까지 챙기라고?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당신도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호구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남편은 이렇게 제가 못을 박으니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제대로 뒤통수를 때리더군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결국 아주버니는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 잡혀서 빌려드린 모양입니다. 그때는 시댁에 빚이 없는 상태였기에 통 크게 아주버님을 밀어주는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단 한 푼도 내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시던 분이 장남 사업 자금은 금세 나오는 꼴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제 생각은 여지없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어느 날 형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제게 넌지시 말해주더라고요. 아유, 형 가게 접는다는데? 뭐? 벌써? 아직 2년도 안 됐잖아. 그렇긴 한데 형 말로는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나 봐. 월세도 너무 비싸고 인건비에다가 물건값 이것저것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큰가 봐. 아무리 팔아도 적자만 난다는 거야. 직원도 줄여보고 자기가 주방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도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가 보더라고. 거봐, 내가 뭘 했어. 아주버님은 장사할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요즘 시국에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그렇게 말릴 때 들었어야지. 아유, 큰일 났네. 그 가게 여느라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아주버님의 호프집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법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만큼 새도 비쌌고요. 사람한테 사근사근하고 친절해야 단골도 생기고 하는 건데 제가 본 아주버님의 성격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인테리어며 권리금이며 들어간 돈은 상당한데 이건 뭐 투자금액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답니다. 그 덕에 어머님은 매달 불입해야 할 이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했던가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자마자 시누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은행원 사위를 뒀다고 좋아했던 어머님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죠. 시누이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떠들었지만 음주 가무 좋아하고 개떡 같은 성격을 가진 시누이를 어떤 남자가 잘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 뒤로 저도 시댁을 몇 번 들여다봤습니다만 그 좁아터진 집에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니 그리고 다시 돌아온 시누이까지 복작복작 지내고 있더군요. 다 큰 자식들을 다시 키워야 하는 시부모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희 집하고 참으로 비교가 되더군요. 저희 친정집은 48평형 아파트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와 남동생 둘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댁을 친정집이랑 비교하면 제 눈엔 정말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기세 좋던 시어머니도 얼굴에 그늘이 져선 한숨을 푹푹 쉬는데 치근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무작정 장남을 지원한 어머니 잘못이니까 누구를 탓할 순 없죠. 자칫 제가 시어머니 꼴이 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의 불행이 제게도 번져버린 걸까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유방암을 앓고 있던 친정엄마가 투병생활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엄마까지 연이어 암으로 보내야 했으니 제 마음은 뻥 뚫린 듯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아껴주던 엄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떠난 엄마를 추억할 겨를도 그리 길게 가질 수 없었네요. 전 새 아이를 돌봐야 할 엄마였고 아이들은 슬퍼하는 엄마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그런 절 위해서 힘이 돼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첫째 때는 육아나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남편도 둘째, 셋째 때는 그때만큼 돕지 않더라고요. 툭하면 잦은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마다 꼬박꼬박 조기 축구는 빠지지 않으면서도 집안일에는 소홀했죠. 이 문제로 여러 번 티격태격했지만 남편에게서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른 후 남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나가 조카들이랑 이 집에서 살아. 여기 애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 집도 넓잖아. 난 어차피 결혼 약속한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서 지내려고 해. 뭐? 그럼 동거를 한다는 거야? 우리 결혼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연말에 그거 끝나면 내년 초쯤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누나 매형이랑 널찍한 곳에서 살아. 참 배려심이 깊은 동생이었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지낼 곳이 있으니 제게 넓은 집을 양보하겠다는 것이었죠. 제가 어차피 재산은 공동 상속되는 것이니까 매매를 해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해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이득이라며 사양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커서 사춘기가 접어들 텐데 공부방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마땅한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고요.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니까 남편도 무척 좋아하더군요. 이제 애들 데리고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대놓고 좋아하니까 왠지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머릿속엔 장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보다는 큰 집이 생겼다는 기쁨이 더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씁쓸한 감정을 삼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박스를 몇 개씩이나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전 이 모습을 보고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지.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온 양반이 집을 큰 곳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쥐새끼처럼 찾아오더군요. 어머니, 들고 오신 게 뭐예요? 이거 한약인데 애들이랑 너희들 먹으라고 좀 지었다. 한약이요? 갑자기 웬 한약이에요? 내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성장기 어린이한테 좋은 약을 좀 달랬더니 이거만한 게 없다면서 지어주더구나. 약 지은 김에 대경이랑 네 것도 한 채씩 지었지. 부모들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잘 크는 거잖니. 어휴,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나 많이 지으셨어요? 돈도 꽤나 들었을 텐데. 내가 니들한테 언젠가 보약 한 채씩 지어줘야지 했는데 이제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의 검은 속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숨겨진 발톱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부인이 계셨던 본가로 이사 가기로 했다고? 어머, 그 얘기를 벌써 들으셨어요? 네, 아직 동생이 살고 있어서 확실히 날짜가 잡힌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동네가 애들 키우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해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지. 사돈댁 위치야 두말할 나위 없이 좋지. 평수도 꽤 되지 않나? 네, 48평대 아파트죠. 그래, 48평대면 정말 운동장처럼 넓겠구나. 애들 키우면서 살기엔 너무 넓지 않을까? 넓긴요, 애가 셋인데요. 5식구 살다 보면 그 평수도 은근히 부대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만 하겠니? 너도 알다시피 24평대에서 네 식구랑 살아봐라.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 하긴 어머님네는 내 식구 살기엔 좀 좁긴 하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본가로 들어가면 말이다. 당분간만 네 아주버니랑 시누이랑 살면 안 될까? 네? 누구랑 살라고요? 네 아주버니랑 시누이 말이다. 그곳에서 좀 살면 안 되겠냐고. 너희들 집이 대궐처럼 넓으니까 한두 명쯤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겠니? 아, 그렇다고 영원히 데리고 살라는 말은 아니고 걔네들이 그쪽에서 좀 직장도 잡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말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주버니랑 아가씨를 모시고 살란 말이에요? 한 집에서요? 사돈댁 집이 방이 4개가 아니냐. 너희 부부가 방 하나 쓰고 애들 셋 한 방 쓰면 방이 2개나 남잖니. 그러면 걔네들 방 하나씩 쓰면 되잖아. 전 시어머니가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 4개든 5개든 왜 40이 넘는 아주버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진심이었습니다. 소은아, 네가 여태껏 내 부탁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잖니.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네가 좀 양보를 해주거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내 식구 살기엔 너무 비좁잖니. 50평 가까운 집에서 살게 됐으면 네가 좀 배려를 해줘. 어머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 집에서 아주버니랑 아가씨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저 애 셋이나 키우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래, 누가 뭐랬니? 그러니까 당분간이라고 말하잖아. 네 아주버니도 아가씨도 그 지역에서 직장 잡기가 더 쉬우니까 하는 소리잖니. 넌 어떻게 된 애가 잘 들어보지도 않고 도끼 눈부터 뜨고 그래. 그게 그 말이지 뭐예요? 두 사람이 직장 잡고 자리 잡을 때까지 모시고 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머니, 대체 저한테 어디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네가 언제 내가 바라는 거 시원하게 해준 적이라도 있어? 누가 들으면 잘난 며느리가 나 호강시켜준 줄 알겠다 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말? 넌 아니면 아닌 거지.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쩐지 한약을 지어왔다 싶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언감생심 이런 엄청난 걸 요구하기 위해서 약을 준비한 겁니다. 물론 그 약 정도로는 제게 먹힐 리가 없지만은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얘기했죠. 그런데 길길이 날뛰어야 할 남편이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엄마 말이 맞긴 하지. 집이 좁긴 좁잖아. 엄마 말대로 그렇게 해주자. 집안일도 시누이랑 같이 하면 당신도 좀 덜 수고롭고 말이야. 안 그래? 뭐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보고 두 분을 모시고 살란 말이야? 지금 당신 진심으로 말하는 소리야? 자리 잡을 때까지만 우리가 도와주자.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뭐? 가족 좋아하시네.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피해만 주는 게 가족이야? 열받게 하지 마라. 아니면 말고. 그럼 이러면 어때? 여기 우리 집 있잖아. 우리가 이사 가면 지금 우리 살던 집 전세 주지 말고 형 살라고 하면 어때? 이건 괜찮지. 우리 집 장남이잖아. 뭐라고? 이 집 내가 대출받아서 내 명의로 산 거야. 잊었어?
이 집을 왜 내가 아주버니께 줘야 하는데? 정말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열받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 마지막 경고야? 아니, 뭐 공짜로 주자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집이 좁아서 힘드니까 당분간 나와서 살라고 하자는 거지. 어차피 전세 내줘도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건데 그러면 쌤쌤 아니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냐?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자가 쌍으로 열받게 하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핏줄 따라갈 모양입니다. 그간 빚밖에 없는 남편 믿고 살아온 제 세월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했습니다. 다음날 저 홀로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대문을 여신 어머니가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집에는 아주버니와 시누이도 함께 있더라고요. 아니,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일단 들어오너라. 아니요, 그냥 여기 서서 말씀드릴게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잘 들으세요. 모두의 시선이 현관에 서 있는 제게 집중됐어요. 전 딱 부러지는 목소리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 애들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빈대 부는 시댁 식구들도 진절머리 나고요. 그런 식구들을 감싸는 애 아빠도 지긋지긋하네요. 저희가 살던 집도 제가 마련한 거니까 남편에겐 화장실 변기 하나도 내줄 필요가 없고요. 저희 친정엄마께 상속받은 재산도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눈독 들일 생각이라면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남남이니까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말을 짓거리는 거야? 시모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시모 손을 낚아채서 힘껏 잡아당겨 버렸습니다. 아, 이거 안 놔? 어디서 시애미에게 폭력을 쓰는 거야? 누가 제 시어머니예요? 전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둔 적 없어요. 이제 안 한다고요. 어디서 함부로 손찌검을 하려고 하세요? 저 열받게 하지 마세요. 저 눈 돌아가면 무섭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이혼을 선포하고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힘든지 순순히 양육권을 넘겨주더군요. 그 전에 제게 잘못했다고 애걸복걸하며 무릎까지 꿇어가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안 남편은 결국 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제게 어떤 걸 사기쳤냐면요. 아주버님 가게 하실 때 저 몰래 5천만 원을 빌려줬더라고요. 그동안 제게 숨기고 아주버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휴, 이것만 생각해도 제 속이 터지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누이 카드값도 몰래 내주고 있었던 거 있죠? 결국 나중에 들통이 날 걸 왜 제게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속이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결국 지금은 대출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 매일 술을 달고 산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폐인이 돼버린 거죠. 정말 지금은 이혼은 했지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지금은 전 시댁집에서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으로 시부모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키운 자식들 2명은 이혼하고 1명은 사업망에 산거지들처럼 되어 있으니 저는 그런 지옥 같은 터널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결국 제 결혼 생활은 뜻밖의 파경을 맞았지만 솔직히 그러고 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현재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서 애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냐고요? 네, 힘들죠. 하지만 이혼 전보다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강하잖아요. 악착같이 잘 키워서 시부모님 자식들처럼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 시댁이 저의 롤모델이네요. 좋은 쪽으로 말고 안 좋은 쪽으로요. 나이 먹어도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속 터졌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시댁도 가족인데 도우면서 살면 되지 굳이 이혼까지 하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같이 살아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실 것 같네요.
제가 여기에 적은 남편에 관한 내용들은 극히 일부분들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아이들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사연 적을 일이 없도록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